민주주의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재난시대의 식량권 그리고 농민 권리라는 어떤 주제로 식량권 세션을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자리 현장에는 많이 못 와 계시지만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션은 UN 농민권리선언 포럼과 또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그리고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광주 전남연합, 그리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 연맹과 함께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민권리선언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축사를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축사는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현찬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만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현찬 위원장님으로부터 축하 영상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려고 했으나 백신을 맞은 관계로 몸이 좋지 않아 같이 함께 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시대의 식량권 그리고 농민권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식량 세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세션을 준비해 주신 윤병선 UN 농민권리선언 포럼 대표님을 비롯하여 하성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님, 전국 여성 농민 총연합 강주 전남 고성자 회장님, 전농 강주 전맹 연맹 이갑성 의장님, 농특위 농민권리 선언 포럼 김정열 대표님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UN 인권이사회 미셸 파크리 식량 특검 특별 보좌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2018년 12월 UN 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 산업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유례없는 먹거리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물류 이동이 제한되고 이상 기상으로 식량 생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농업 생산 여건이기에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은 물론 농민의 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세계인권도시 포럼이라는 큰 국제 행사를 통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과 국가의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업무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인권도시 포럼 식량권 세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먹거리의 기본권과 농민 권리의 관점에서 많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농특위 농민권리선언 포럼 위원들도 함께하게 계십니다. 농특위 농민권리선언 포럼은 이 UN 농민권리선언을 국내외에 알리고 또 국내 정책에
적용하고자 올 4월에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예, 아마 영상으로 얼굴이 나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외협력 참여 전문 연구관님이신 조태희님 오셨습니다. 예, 전국 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님이신 이보희님 오셨습니다. 예, 경남 농투기 농업 분과위원장님이신 구점숙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 사무국장님이신 심증식 국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토론과 발제하실 분들은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 대표님이신 윤병선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에 대한 권리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1억 5천 명이 더 늘어나고 있는 10억의 인구가 지금 기아와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기아와 영양 실조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식량권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고 또 존엄하게 인권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윤병선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윤병선입니다. 제11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저희가 중심이 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오늘 그 포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농민권리선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가 이제 다소 미진한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도에 그 뜻있는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을 조직을 했고 그것과 이제 또 연결해서 또 다행히 농특위에서 올해 포럼을 또 하나 이렇게 조직을 해서 또 같이 또 힘을 합쳐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재난시대 식량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양한 측면 속에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농민권리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식량권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유엔 에서 이제 식량 관련 특별 보고관의 역할을 맡고 계신 그 파클리 박사께서 오늘 귀한 이제 기조 발제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Yoon, and thank you, everyone. It's an honor to speak to you today at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at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clear to everyone is how important it is to understand and connect local, regional, and global experiences. And this forum is one of the few places that we can discuss these connection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I look forward to when life is better and for when we can all meet in person. Today, we hear about crisis after crisis. Climate change, the pandemic, the hunger crisis. These are all interrelated, and they're also the result of long-standing problems. In my remarks today, I'll address three topics. First, I'll address the issue of global governance, and I'll focus on the Food Systems Summit and the WTO. Second, I'll focus on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UNDROP, and I'll discuss how UNDROP provides the best framework to tackle the food crisis and to support food systems in a systemic way. And third, I'll provide an outline of what a trade agenda for the right to food could look like in the future, in the near future. And I'll discuss the idea of territorial markets. I'm presenting a wide array of issues in the spirit of opening up conversation
not just with me, but amongst all the participants. And I expect to speak for about 20 minutes, maybe longer, because I'm doing my best to speak slowly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ation. So first, on the issue of global governance, the UN Food Systems Summit took place last month. And what it has done is focused government's attention to the fact that food is not just a matter of agricultural policy. It is part of a system. So to understand food as a part of a system means we have to understand how producers, distributors, consumers, and all levels of government, city governments, regional governments, nation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s, all have to work together. In more normative terms, it means that we must figure out how we all have to work together. I'll get to this later, but as I mentioned, I think the right to food and UNDROP provides the normative framework necessary to create a fair and resilient food system. Now, unfortunately, the Food Systems Summit did not put human rights at the core of its process. More concerning, the Food Systems Summit did not address the pandemic, the COVID-19 pandemic, in any substantive way. So I don't know how the summit will help people and governments transform their food system. In the end, how governments and people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ood crisis it created, that will determine how we will actually transform our food systems. Next week, the world's governments are holding their annual meeting at the 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There's going to be a push by som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use the 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as the forum to coordinate government response to the food crisis. Because right now, there has been no multilateral response to the food crisis. This takes me to the UNDROP. Food is at the center of the economy of care. Before anyone can go to work, they have to make sure that they can make or get something good to eat. People's access to good food determines their ability to work. In turn, workers, peasants, fishers, and pastoralists, their ability to work determines whether we are able to eat, whether food is available. So to start with workers, food workers are part of the care economy, and their work is essential for humanity's well-being. So when food workers get sick, the world goes hungry. Even though food workers are essential, all over the world, they are being treated as if they were expendable. Workers, especially migrant workers, are often left without adequ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hey often work under precarious and unjust conditions, sometimes without hazard pay. Furthermore, people's access to land determines their access to food and general availability of food to communities. People grow food, they raise animals, they hunt or fish for themselves, but also they do so as food producers, and their livelihood depends on the land. Many communities depend on local food producers' work, on local peasants. The pandemic, however, is threatening peasants and indigenous peoples' access to land and their land tenure. In sum, if you don't take care of the people who produce food, then your food system breaks down. Without the peasants, without the farmers, without the workers, none of us eat. This is why I think UNDROP is an important tool. UNDROP can guide thinking about food as part of a system. There are three general reasons why UNDROP is helpful. First, it is a normative framework that focuses on the people who produce food. As I mentioned, if you take care of food producers, you are in fact taking care of your food system. Second, UNDROP is grounded in human rights. So it is designed to help governments meet their legal obligations. And third, it primarily addresses the rights of peasants, but it also includes other food producers like fishers, pastoralists. It also includes workers, and it was written to complement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So that is to say, UNDROP provides a framework for people to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he key rights in UNDROP provide a plan on how to transform a food system that serves everyone. The right to seeds. I'm just going to highlight a few. The right to seeds, the right to land and natural resources, the right to a decent income and livelihood, access to the means of production,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he right to participation. By framing these things as a right highlights that these issues are a matter of entitlement, that resources must be shared fairly, and that government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how they address these issues. And of course, I know in South Korea, there is a push to implement UNDROP international law. I think this is a fantastic idea. I also know that some elements of government have been reluctant for several reasons. So here I want to offer advice in the spirit of camaraderie and friendship. I wonder if it would be helpful to think about different legal tactics together today. What's really interesting and I think very powerful is that South Korea indirectly includes the right to food in its legal system because it has signed and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lso, UNDROP reaffirms the right to food. Amongst all the rights it lists, it reaffirms the right to food. And so I'm thinking that the rights of small food producers, of peasants, fishers and pastoralists, and workers' rights are at the heart of food systems. So one way of combining all these elements, I'm thinking that the best way for the government to fulfill its right to food obligation, which it already exists, is to implement UNDROP. So what I'm saying, in other words, is that it may not be so much that the right to food is one right amongst the other rights expressed in UNDROP, but we can imagine and can treat UNDROP as a detailed expression of the right to food. So if South Korea already has the right to food in its law, then one can treat UNDROP as a fulfillment of that already existing legal obligation. So in these terms, all levels of government, from city governments, regional governments to the national government, can already use UNDROP to implement their right to food plans without legal reform. The final goal, of course, would be national implementation. But on that road, one can already implement UNDROP. Right now, all levels of government are having to deal with the food crisis during the pandemic. If we shift the debate and the discussion in these terms that I suggest of using the right to food to implement UNDROP, the debate becomes more about, hopefully becomes more about how government plans should rely on human rights through UNDROP programs and not focus at this stage whether or not they're going to adopt UNDROP at the national level. That will be the final goal. So with this, I want to turn to my third topic, a trade agenda for the right to food. I just want to make sure, is my sound okay? I just want to make sure this connection is stable. Okay, well, I'll continue then. So on to the third topic on the trade agenda for the right to food. I'm eager to talk about trade with everyone here because the activism from all the different peasant groups and civil society from South Korea has been inspiring to everyone in terms of trade policy. So let me describe what trade policy looks like today. So turning back to the Food Systems Summit,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Food Systems Summit did not address international trade at all. This is problematic because you cannot develop a national or local food policy without a clear trade policy.
even if your focus is on increasing local production, which is important, you still have to reconcile with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Now, as part of the summit process, as part of the Food System Summit process, the WTO Secretariat held an independent dialogue on food. And it's been holding for the last year or two, the WTO has been holding a series of trade dialogues on food. This has included participants from governmen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the business sector. This is a very big change if you compare it to the 2007 food crisis. In 2007, the WTO Secretariat at the time refused to consider food policy as an international trade matter, and they left it to national policy alone. Today, however, the current WTO Secretariat finally conceded what social movements have been arguing since 1994. Food security and the environment are trade concerns. So I think this shift in the language of the WTO is a sign of a victory from the efforts of social movements for the last 25 years. More broadly, free trade ideology has been challenged by people's and businesses' daily struggles during the pandemic. People are relying even more on their local food systems. Businesses are having to quickly adapt to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One of the most popular demands from local governments, social movements, advocacy groups, experts, and some national governments is a call to promote local food production, short supply chains, and a greater degree of self-sufficiency. Even before the pandemic, long supply chains were losing popularity. Agri-food companies had been sourcing their ingredients from a large number of different places. They knew how to leverage low tariffs and rely on buying goods from the cheapest source. Corporations were very reluctant to ask too many questions about where their primary goods were coming from. Global value chains were being increasingly criticized for being too long because it made it very difficult to hold businesses accounta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t all points of the value chain.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lawsuits and public attention, corporations are now exploring new options. Today, for example, chocolate companies like Mars and Ferrero are looking to create shorter supply chains. Now, this is unlikely to solve anything in and of itself, because even with a short supply chain, all that might do is move environmental issues and human rights issues from abroad to a corporation's home country. In fact, one can imagine a shorter supply chain that makes it easier for large companies to grab land or consolidate more of their market power. It remains unclear how all of this dynamic will translate into new trade politics. Within the WTO, agriculture has been a contentious issue, threatening the institution's legitimacy from the beginning. And it continues to create fundamental disagreements amongst governments today. The difference today is that free trade ideology is no longer the dominant ideology. Free trade has become the minority position. I think the WTO right now is no longer defined by a clear idea like it has been in the past. It is now an institution in search of an ideology. So, the WTO does not provide a coherent food policy, just like the Food Systems Summit did not provide any space for trade policy. In my reports that I've written so far, in my last 3 reports, I have focused on trade and the right to food. I've called for the end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I think all of the WTO is problematic, but I am tackling it one piece at a time in my work. My next report will address seeds and intellectual property.
So let me turn to how I've outlined a path forward in international trade. So in my first report, I explain in detail how, if we end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there are still legal mechanisms that can allow us to create new kinds of agreements, international food agreements. These would be agreements that can support local food systems and not prioritize liberal trade or economic growth as an end goal in and of itself. Generally speaking, not everywhere in the world can rely entirely on local producers to meet their needs. Some countries and communities need trade. But I think everywhere in the world can support and protect their local producers. For example, in my own country, in the country of Lebanon, peasants, fishers, and pastoralists in Lebanon cannot produce enough food for everyone in our country. But people in Lebanon can consume everything that is locally produced, deepening the connection amongst people, the land, the rivers, and the sea. Human rights, after all, is about deepening these good relationships. What I'll discuss now is what kind of markets do we want for the future, or we might want for the future. And I'm drawing on work that has come out of the 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which includes the civil society and indigenous peoples mechanism. As I've mentioned, during the pandemic, people are relying more on local food systems, and the demand from governments and people and movements is for stronger local food production and shorter supply chains. Part of this demand includes promoting cooperation amongst local governments, local departments,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municipal and subnation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horizontal coordination amongst different local and city governments. Now,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most local markets in the world are supplied by small-scale food producers, or you could call them smallholders. And as widely recognized, smallholders play an essential role in ensuring food security and nutrition today. Smallholders produce approximately 70% of the world's food, and yet they face hunger, malnutrition, and egregious right to food violation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smallholders find it relatively difficult accessing and benefiting from local, national, and regional markets. This is because they don't receive sufficient support for an access to finance, infrastructure, and appropriate technology. There's this idea that has come out of the UN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 on thinking about territorial markets. And I think thinking in terms of territorial markets might help all of us better understand how people actually already buy, sell, and share their food. The term territorial market allows peop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nly thinking of global versus local. Territorial markets can be local, national, or transboundary. They can be rural, they can be urban, or they can be peri-urban. So what I'll do is outline, this is drawing from existing research, there's 8 characteristics of what is a territorial market. I'll go through them quickly and conclude. So territorial markets first are bounded. What that means is that territorial markets are directly linked to a particular local or regional food system, as opposed to global supply chains where food is put together from all different sources. Second, territorial markets are diverse, meaning they are inclusive and diversified within a wide variety of agricultural and local food products, reflecting the diversity of food system and the diversity of cultures involved in food systems. Third, territorial markets are holistic. They serve multipl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cological functions within a given territory. Fourth, territorial markets are remunerative, which means they are
profitable for smallholders, and provides them with a fair and stable livelihood. Fifth, territorial markets are circular, meaning that they contribute to the territorial market, enhancing wealth within that market and redistributing wealth within that market. Sixth, territorial markets are legal, meaning they might be informal, they might be formal, they might be somewhere in between formal or informal, but it's illegal rather, excuse me. So by informal, that means that maybe there are markets that are not taxed or don't have a license, but they are still legal markets. Seventh, territorial markets are embedded. They're embedded in governance systems, meaning that they operate according to a set of commonly shared rules that are negotiated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and all the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nd finally, they're based on principles of solidarity. Territorial markets serve as spaces in which buyers and sellers, producers, consumers are brought together, where they bring together their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various degrees of interdependence and solidarity. What that means is the power is shared fairly across all players in a food system. International food agreements could be an opportunity to be more deliberate about supporting and creating territorial markets. Now, how we negotiate these agreements is we can talk about that in more detail, but negotiating these agreements would force governments and people to consider and facilitate the changing scale, nature, and boundaries of existing territorial markets. So territorial markets already exist. The idea is to make them more supported globally. The scope and nature of international food agreements would have to be clarified. We could use some existing examples. We could focus on one particular species that are key to an ecosystem, certain types of fish, or other types of species. Or these food agreements, international food agreements, could focus on certain food staples, such as rice or wheat. They could be made up of an alliance of several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ity governments. So it would include city governments in trade negotiations. Or the idea could be that they are based on territories formed through procurement programs, territories built around school feeding programs or similar programs. Most importantly, since all ecosystems are interconnected, the ultimate challenge is to have an institutional process in place to manage these different international food agreements so that all the world's territories enhance biodiversity and fulfill everyone's right to food. And as a preliminary matter, the process leading to these agreements would have to be negotiated. The place to start would be to think about where can we have these conversations about trade and the right to food that are not the WTO. There are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ere we could start having a constructive dialogue in this regard. We could also build from the experiences of labor unions and food producer collectives and consumer collectives. They should have bargaining power that reflects their place in the food system, and they should have a seat at the table. In turn, it is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price for food producers is remunerative while ensuring that at the same time the price for food consumers is fair. The challenge is to translate these human rights processes and principles into a trade negotiation plan. Thank you very much, and I look forward to our conversation today.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언급을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이른바 얼마 전에 그 9월 말에 있었던 푸드 시스템 서미트에 대한 이제 그 내용도 말씀을 또 주셨고, 그리고 WTO에서 이제 그 변화의 지점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감지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면서 주요하게는 이 농민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어떤 그 법 체계 속에서는 추상적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현장에서의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민 권리 선언에 이제 다 담겨져 있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농민운동 진영에서 특히 그동안에 농산물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WTO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예를 들자면 ILO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여러 이제 그 조직들 간에 있어서의 연대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층적이긴 하지만 이제 테리토리얼 마켓, 이제 영역적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고민하는 지점들이 이제 현장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후 위기와 팬데믹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밑으로부터의 어떤 그 대응의 방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희망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파클리 정책보고관님께 이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마 저한테만 이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영어로 올라왔어요. While acknowledging that the WTO has changed its stance, what else can be done from about the biggest trade barriers that are stifling the efforts for food security? It seems like shortening the supply chain might exacerbate the problems. Are there potentially solutions available within future bilateral or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어떻게 좀 제대로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another question is what are some ways that local cities can jumpstart their agroecology effort? Our local government actors mostly think that agroecology is a remnant of the past. What can we do to push back against this idea? Thank you. Thank you, Please Professor answer. Yu.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Professor Yu. And and thank you to the people who asked those questions. So I'll take them one by one. So on the first question, what can be done about the trade barriers that stifle food security? And the person asking the question suggests that short supply chains might make the problem worse. And then they ask about future bilateral or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I think my starting point is that whether we're talking about the WTO or bilateral agreements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that already exist, they don't start with trying to serve a food policy. What they are is they're serving an economic policy focused on liberalizing trade and increasing economic growth. What we've seen in the past several decades, and we're experiencing in the pandemic, is that just because you have a liberal trade system, just because trade is flowing, that doesn't mean that people will have their right to food will be fulfilled. That doesn't mean people will have access to adequate food. So what we need are new trade agreements that start and prioritize people's right to food and their food security needs as the defining idea. Some communities will trade. Other communities will rely on local production. You'll have diverse relationships with trade. And unfortunately, the WTO tries to make everybody rely on trade, and it doesn't deal with the power imbalances. And what we've seen in the pandemic is if you're a country that relies on importation, when a crisis hits, and we're only going to have more crises in the future, you are vulnerable. You're vulnerable to other countries, to corporations, and it's hard for you to have control over your own food system. The open question is, how can we have trade for countries that have to rely on trade? This is why I used my own country of Lebanon as an example. How can we have trade agreements that focus on food based on solidarity, where countries come together, food producers come together,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come together and negotiate agreements that meet people's food needs first, and trade serves their food needs? We have not seen that yet. So that's my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On the second question, what are some ways that local cities can jumpstart their agroecological efforts? And the reason they're asking this question is that local government actors think agroecology is something from the past. And how can we push against this idea? I'll quickly just explain what is agroecology for those that might be new to the idea. Agroecology is the idea of doing agriculture, or more broadly, all food production, in a way that mimics natural processes. So emphasizing biodiversity, regenerative soil, but also built on social justice. So agroecology doesn't treat questions of good relationships with the land separate from good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So the idea is that how we treat each other and how we treat our ecosystem go hand in hand. It's holistic in that regard. Now, some people do frame agroecology as a traditional way. And I think this is wrong. I think what agroecology does is it says we have to rely on a different tradition. Unlike the corporate food system, unlike the industrial food system of today, which really took off only recently in the 1950s and 60s around the world. The model many people live with today, the industrial model, treats food systems like a factory with inputs and outputs. You put in fertilizer and carbon intensive machines, and the idea is you produce as much food as possible with very little regard to the environment or to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Agroecology draws on different traditions that are more embedded in natural processes, but like all traditions, it is alive and dynamic and always changing and evolving. Agroecology has a theory of technology, but it's about how can technology serve our needs. And it also, agroecology defines productivity differently. Productivity is defined in terms of biodiversity. So the most recent research on agroecology has shown us that if you measure production per hectare of land, agroecology is more productive in the sense of not in terms of how much of one crop you produce, how much rice or corn you might be producing, but rather how much life is generated and the multiple species are continuing to be alive. That's a more resilient system. Also, if you measure energy, agroecological food systems require less energy to produce more. What agroecological systems do require is more labor. And this is actually where we could contribute to more research, is how can we think about a more fair relationship between peasants and workers to build these agroecological systems? I think that's what would be needed. 예, 답변 감사합니다. FTA 속에서라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먹거리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한 지점들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 FTA라고 하는 것이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밑으로부터 민중이 주도하는 FTA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FTA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 작동되어지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생태와 관련해서 이것이 농생태, 유기농업 뭐 그것이 단순하게 농경 방식으로의 어떤 그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농의 어떤 그 현장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의 어떤 그 지점들을 갖다가 이제 넓혀가지고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농생태가 지향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Professor Buckley.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예.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스케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파클리 보고관께서는 여기까지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s so much. Thank you, everybody. Bye-bye. Yeah, aye. 그러면은 어떻게 한 2, 3분 정도 잠깐 쉬었다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어갈까요? 시간이 일정상에 계획된 시간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파클리 보고관께서 발제 시간이 배정돼 있었는데, 조금 일찍 끝났네요. 10분 정도. 그럼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휴식을 잠시 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준비해 주신 토론문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자들께서 이제 말씀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는 5분이신데요. 각각 그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 부소장이 그 먹거리 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운동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 박사님은 여기 그 나와 있는 대로 여름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면서 특히 그 한국의 농업 문제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해외 동향 등등을 이제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또 이렇게 여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열심히 우리 먹거리 농업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의 지점들을 만들어내고 확산시켜내는데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면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귀한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분들이 좀 구체적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과 방금 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의 사회 운동을 농업과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저는 이제 현장과 연구자로서 공동 작업들을 해나가는데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거칠지만 우리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비학간패 신화의 회원 조직인 전농과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이 식량 주권이라는 그러한 운동의 흐름을 한국에서 만들어야 했던 그 첫 번째 시기를 거쳐서 최근에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운동 전반이 나름대로 동의하는 상당히 큰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거쳐서 농민권리라고 하는 이 새롭게 제기된 아까 파크리 특별보고관께서는 어떻게 보면 식량권 혹은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큰 흐름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보완적인 어떤 지침이자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이 농업 먹거리 운동에서 농민운동에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거칠지만 좀 던져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토론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현장을 지향하는 연구자로서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과 2007년 이 시기에 한국은 두 농민단체가 비학간패 신화에 공식적으로 가입을 하고 회원 조직을 활동을 시작하면서 2005년에 홍콩에서의 WTO 반대 투쟁 등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이끌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일정하게 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 반대라고 하는 큰 흐름에 모두가 동의를 했고 식량 주권이 거기에 있어서 지침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담론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한국 농민운동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한국 내에서도 그 운동을 상당히 크게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2007년에 토론회에서 식량 주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더 많은 논의와 구체적 행동 전략을 마련하는 논의의 틀로서 국민농업 네트워크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도
전농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대 조직을 만들거나 그리고 농민 헌장이라든지 식량주권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실현할 건지를 구성해 나가자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충분하게 진전은 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조금은 바꿨다고 할까요? 어떤 다양한 농민운동만이 강력하게 있었던 이 80년대, 90년대 흐름을 건너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이 학교급식 운동이 대표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생협운동도 있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로컬푸드 운동이 최근에는 매우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식량 주권 안에 담겨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와 개념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제 정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먹거리 기본 조례 혹은 먹거리 기본 보장 조례 등이 전국적으로 많이 제정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먹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장이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보장해야 되는가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먹거리 연대라든지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는 곳들에서 먹거리 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대통령 직속 농특위에서도 먹거리 기본법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들을 국회에서 의원 발의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정하게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식량 주권을 어떻게 보면은 시민과 국민의 관점에서 실현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관련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식량 주권이 먹거리 기본권을 통해서 일정하게 제도화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 권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운동으로 만들어가자라는 논의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농민 권리 선언이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유엔에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과정까지 직접적으로 한국의 농민 단체가 비약간배 신화나 피막을 통해서 가톨릭 농민회가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좀 인식을 제고하고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애초에 고민 지점에서 보자면 농업 쪽의 문제들을 식량 주권을 통해서 풀어내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식량 주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적 맥락에서는 그걸 제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농업 생산 체계를 바꾸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속에서 농민들이 정확하게 어떤 지위를 보장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는 많은 좀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만큼 농민운동이 지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한국의 농업 농촌이 그간의 정부의 규모화라든지 신자유주의 농정 속에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런 조건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민 권리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요? 방향성이 제시되는 것을 앞으로 운동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관련해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걸 농민 기본법으로 풀어내는 방안이라든지 농민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농지와 관련한 농민의 권리라는 걸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 보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사실 다 농민 권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국적 맥락에서 제도 안에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문제의식에 현재로서는 불과한 것인데 이런 논의들이 농민운동과 주요 농민단체들 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또 그러한 농민 권리가 지금 먹거리 기본권 실현이라고 하는 걸 제도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먹거리 운동과는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이런 부분에 많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인데 사실은 현실에서 당장 어려운 여건들을 돌파하는 것이 운동에서 더 사실은 현안이 되기 때문에 매번 깊은 논의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현안 대응에 좀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 속에서 말 그대로 농민 권리의 제도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민간 포럼과 농특위 포럼에서 이것들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오늘을 계기로 더 대중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연구자로서 현장의 고민을 갖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농민 권리라고 되어져 있지만 아까 이제 그 통역상에서 보니까는 페전트가 이제 소장농으로다가도 이제 번역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통역상에서도 그렇게 될 정도로 이제 농민에 대한 이제 개념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현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굉장히 다층적이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공통된 내용들을 갖다 찾아내고 또 그것이 희망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점들 제도화 속에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쇄된 지금 인쇄물이 어떻게 그 자료가 우리 줌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공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고 있죠. 예. 그 두 번째 토론문 박경철 박사님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을 맡고 계시고 농특위 농민권리선언 포럼 위원이면서 민간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 또 운영위원으로도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경철 박사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박경철입니다. 11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 부제가 이제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 같네요. 제목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여기서 재난은 뭐 팬데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늘 재난이 있었던 게 농업 농촌이고 늘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약,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그것들이 큰 진전이 되어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도 유엔에서 하여튼 농민 권리 선언을 했고 그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제도가 법과 제도와 규칙과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토론회가 또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정부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농민의 권리를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것들이 주는 뭐 어떤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농민의 권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마침 2014년도에 충남도에서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서울, 광주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보통 인권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뭐 성소수자, 다문화 이쯤을 인권 정책의 핵심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농민은 없었죠, 인권 정책에. 근데 이제 충남도에서 이렇게 인권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아니 충남도가 농업 도시인데 농민의 권리도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농민의 권리들이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해체되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인권의 범위에 농민도 들어가야 된다. 충남도 한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농민 인권을 포함을 하라고 해가지고 농민 권리를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게 됐고, 제가 그래서 인권, 그 정책 수립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민 권리로서의 이제 인권으로서의 농민 권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먼저, 유엔에서 이걸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엔에서 아마 논의된 것은 오래됐는데 2018년에 사실 농민 권리 선언이 선포됐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한 10여 년의 논의가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선언문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유엔 인권이사에서 처음에 나온 농민 권리 선언 안을 보니까 2013년 6월 21일 나온 이게 처음 초안인데 거기 제3조에 생명권과 알맞은 표준 생활을 누릴 권리. 이게 이제 2항에 농민은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좀 놀라운 항목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농민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소득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는 알맞은 표준 생활권을 갖는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는데 농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소득권이라고 봤습니다. 소득권하고 토지권이라고 봤습니다. 농민한테. 소득이 있어야 생활을 가능하고 토지가 있어야 식량 생산이, 농업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소득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충남도에서 그러니까 인권 정책 기본 계획에 농민 권리 부분에 제가 가장 강하게 이제 주장했던 게 기본 농민에 대한 기본 소득권, 그다음에 농지 보호를 위한 농지 정책. 저는 그걸 이제 농지 보호 호민관 제도, 이게 옴부즈만 정책인데요. 그 농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농사 지으려고 해도 일단 소득은 기본적으로 없고요. 농사 지으려고 해도 땅들이 계속적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 지으려면 도로 나고, 뭐 공장 들어오고, 무슨 유해시설 들어오고,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전남에서도 지금 태양광들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침탈이 된다는 거죠. 농민들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땅들이 뭐 이렇게 점용이 되고, 뭐 이렇게 수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참여한 농지 보호 호민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들이 땅들이 뭐 전용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데 쓰여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 이 두 개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인권 기본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그러면 농민 소득이라도 기본 소득이라도 이렇게 보장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형 8페이지 3번인데요.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되 농민하고 농촌 주민까지 포함하는 이제 그걸 모델별로 이렇게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요. 충남도가 이제 그 정책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선언적으로 그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충청남도 도민 인권 선언 안에 제4장 일과 권리 제12조 농어민의 권리를 넣습니다. 농어민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업을 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인권 선언, 인권 관련 규정 중에서 농어민에 대한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한 게 이 선언이 아닐까, 충남도민 선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이것을 뭐 하승수 변호사님이랑이 뭐 힘을 써서 이렇게 했다고 저도 전해 드렸는데요. 아무튼 농어민의 권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소득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니까 충남도에서
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농업 환경 실천 사업이라는 이제 사업명은 그렇지만, 이 사업, 기존의 이제 벼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가, 비료 지원 사업들을 다 통합해 보니 485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러니까 비료라든가, 지방정부에서 주는 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면적 중심으로 이렇게 주게 되다 보니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소농들이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지급 방식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환경 실현 사업을 통해서 충남 도민, 그러니까 충남 농어가 개별 농어가당 36만 원의 어떤 기본소득, 지금에 말하면 농민수당에 이렇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농민수당, 농어민수당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은 농민 수당 지원 조례는 해남이 2018년 12월 달에 처음 제정을 했지만, 하고 2019년에 처음 이제 지원을 했지만, 충남도의 경우에는 이 작년에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 그 9페이지 박스의 내용을 보면요. 농업인의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농어민의 어떤 아까 그 인권 정책에 반영한 그런 정책들이 이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농어가당 80만 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정책들이,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또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해서 지금은 10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이제 광역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을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지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충남도만의 노력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 농민단체, 여러 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그러니까 농민들도 기본적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는데 언제 통과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뭐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농민의 권리는 인권 관련 모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때 전통적으로 인권의 개념은 청년, 뭐 장애인, 노인, 뭐 아동, 이렇게 성소수자 뭐 이런 적이지만 농어민도 반드시 그 인권의 범위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11페이지 표를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각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단체에서 농민의 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걸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과 사실 농지의 문제거든요. 농지 침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156만 헥타르가 있는데 매년 뭐 1만 헥타르씩이 잠식이 돼가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7.7%,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이대로 이렇게 농지들이 무너진다면 거의 뭐 우리나라 뭐 식량 주권, 농민의 어떤 삶의 주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농지를 강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서로 피합니다. 정부도 강하게 못하고 농민들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농지 전용을 막으면 농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농촌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농지라도 팔아야 나중에 그 생계가 되니까. 그 국가는 농지를 강하게 전역을 금지를 하면 농지가가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원성을 살기 때문에 강하게 규제를 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지역, 그러니까 절대 농지라고 하는 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용을 강하게 막아야죠. 근데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농민 기본소득과 농지 전용 금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정책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기본소득도 보장하고 농지 보호도 같이 가는 정책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힘 닿는 대로 이게 법률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민 권리의 제도와 현황이라고 하는 과제라고 하는 부분을 충청남도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것의 전국적인 확산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제도화와 관련된 거 특히 이제 기본소득 법제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농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주요 모순의 어떤 직결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른바 농지의 문제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소득과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대안 마련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 여성 정책 팀장님으로부터 이제 토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미란 팀장님은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문 활동도 많이 하셨고 현장의 농민 운동과 함께 또 연구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책 현장에서 열심히 여성 농민들에게 특히 이제 희망의 불을 이제 그 보여주고 계시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가 고향이기도 하고 또 농업이 오랜 농업 관련 연구 영역이 오랜 천직이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토론을 왔습니다. 재난과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재난에 얼마나 정말 더 취약한가 하는 부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얘기를 할 때 여성과 아동 그리고 노인을 얘기를 하는데 농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발제자 얘기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지상에서 어떻게 희망인 옥상으로 올라갈 것인가 막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지하에 있는 영역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지상으로 좀 끌어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 원고를 좀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도나 법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가 사실은 같이 바뀌지 않으면 권리 문제가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층적이고요. 근데 이제 여성 농업인 권리에 관해서 그동안 여성농업인 단체나 연구자들이 세 가지 측면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성. 이거는 이제 UN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 여성들의 토지 소유 비중이 13%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3.8% 정도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퍼센테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눈속임입니다. 실제로 개인이 평균 소유하는 면적은 한 8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민의 평균 토지 소유가 이제 거의 한 4,000평 가까이 된다면 여성 농민들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이나 성장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일반 농업 교육에는 여성들이 한 40% 정도 참여를 하는데 마이스터 교육이나 이런 아주 고급 기술 정보를 요하는 교육은 한 18% 정도밖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면을 들여다보고 드러내고 하는 작업이 여성농업인 권리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어서 제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그 OECD 국가에서도 한국이 가장 성별 격차가 큰 국가입니다. 전 세계 한 145개 국가 중에 116위 정도 됩니다. 국가 내의 성별 격차가. 근데 그 발제에서 식량권 문제를 인권하고 결부시키면서 더 중요한 것으로 식량 체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량 체계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식량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자, 종자 선택권이 있어요? 과거에는 씨앗을 채종을 해서 보존을 하고 그걸 다시 생산에 투입하고 이런 순환 부분에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종묘도 다 사와요. 이미 종자도 상당히 식민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 농업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역들을 줄곧 약탈당해온 입장이었던 부분들이 좀 보여지면서 사실은 뭐 종다양성 얘기하고 생태농업 얘기하고 식량 체계를 얘기하는데 이런 먹거리 생산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담당하는 건 사실은 여성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식량권이든 앞으로 식량 체계든 지역 로컬푸드 시스템이든 이런 부분에서 기본 전제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는 반쪽짜리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미리 전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자각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비약간파스나뿐만 아니라 전년홍에서는 이제 식량주권 부분, 종자주권을 일종의 이제 식량주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바라보면서 토종씨앗 운동이라든가 1인 1토종 씨앗 갖기라든가 또 농생태학으로 농법을 전환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언니네 텃밭이나 이런 새로운 생산자, 꾸러미 이 판매 방식이라든가 이런 대안적 방식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아직 핵심 패러다임으로까지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법, 조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제가 그 여성 권리 현황 주요 지표를 딱 3가지 영역으로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식량권을 얘기하는데 우선 내부적인 제도개혁이나 인식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산 수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차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토지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 28.2%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고요.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5.2만 원 정도, 65만 원 정도인데 농업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좋아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지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동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는 90%가 기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대부분 기계 노동을 종사를 하고 있고요. 밭의 기계화율은 여전히 6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대부분 단순 작업, 그다음에 무거운 노동, 몸으로 하는 노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성의 비율이어서 품앗이 노동 비중을 봤더니 품앗이나 그 농업 노동 비중을 봤더니 여성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농업이 여성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은 그러면 어떠냐. 공식적인 조직의 대표성을 봐봤어요. 농민들이 누구나 가입한다는 농협, 조합원 비율 33.3%밖에 안 됩니다. 조합장은 0.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장, 도시의 통장은 74%가 여성입니다. 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 정치는 여성이 하는데 농촌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 이장 비율이 9.4%밖에 안 됩니다. 투표권도 1가구당 1인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수당도 농민수당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농가가 대표성이 되는 경우도 아예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권리를, 여성 농업 권리를 얘기를 할 때, 식량권을 얘기를 하고 체계를 얘기하고 이럴 때 드러나지 않는 여성,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여성의 권리 부분들이 또 저는 간과되고 갈 우려가 있다. 그거는 실제로 그 로컬 푸드나 지역 푸드 플랜 시스템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여전히 여성 비중이 높지 않고요. 또 농업회의소나 이런 거 구성할 때 딱 준비위원회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세상에 실무자 여성 딱 2명이고 한 30몇 명은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일반화되어 있는 여성 소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극복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식량이라든가 시스템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여성, 소농, 이 고령 여성 농업인 생산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법에서도 제도에서도 저는 똑같이 다뤄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법적 사회적 지위라든가 참여 이 부분들을 볼 때 여성을 독립적인 경영 주체로, 생산 주체로, 노동 주체로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 대표성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농업 정책, 그런 농업 시스템,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식량 생산 체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지위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부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식량 주권 조례를 만든다거나 또 토종 종자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런 여성의 역할 부분들이 조금 더 보장되는 형태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다 이 또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 내의 문화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젠더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여성이 무상 노동으로 해왔던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노동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새로운 사회기금화 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수당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공익 수당으로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던데 이런 여성 농업인들의 무보수화, 무가치화돼 있는 노동을 이제는 사회적 노동으로, 가치 노동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식량 체계나 이런 부분 안에서 좀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식량 체계 수립을 할 때 여성의 권리가 좀 반영되는 형태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여성이 그 논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지역 내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농업회의소든 로컬푸드든 이런 식량체계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모세혈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단순히 판매자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함께 기획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파트너로서 좀 여성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함께 해나가고, 그런 시스템을 지역 시스템에 좀 안착해 나가는 연구나 논의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른바 농이 놓여져 있는 현실의 중압, 이제 그 속에서 또 여성 농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중층적 압박하에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개선의 지점들이 무엇인지 이제 현황에 대한 파악부터 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앞서 기조발제했던 마이클 파클리 교수의 이 테리토리얼 마켓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성 농민의 역할과 참여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이제 소중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여성 농민의 어떤 그 차별이 어떤 그 완화, 그 다음에 그 차별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세상을 또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좋은 또 이제 또 기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전현홍 광주 전남 연합의 그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이제 그 김원숙 여성 농민의 이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굉장히 홍수 피해가 이제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이 전남 지역이었었고, 물론 다른 지역도 이제 좀 피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쪽 섬에서 소가 발견되기도 하고 했었던, 거기 어디였었죠? 장흥이었나요? 어디였나요? 예, 그래서 작년의 사례들 관련해서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박수로 또 맞아주시죠.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이 2020년 전남 지역에 재난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문제, 이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기후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 위기를 불편함 정도, 현재 그 정도 느끼고 있지만 농민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는 정말 최악의 기후 재해가 일어났는데요. 봄철에 이제 냉해 피해로 수정이 되지 않아서 가수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벼가 꽃필 시기, 벼가 수정할 시기에 54일간의 장마가 일어나서 제대로 연글지 못했던 그 장마와 폭우, 그리고 그 후에 태풍, 그리고 겨울에 엄청나게 추웠던 그 한파, 폭설 등으로 최악의 자연재해를 겪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는 농민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재난 두 가지가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비용 일부 지원이나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그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만이 유일합니다. 이마저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한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왜냐하면 땅 주인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들은 이마저도 제외가 됩니다. 복구비에서도 제외되고 보험도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취약한 이제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재해가 일어나면 바로 생존권, 빚이 지고 그것을 이길 수 없으면 이제 결국은 농업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런 기본법에 의한 아까 말했던 복구비 일부 지원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파비, 이런 파종할 수 있는 거, 농약값, 이런 정도만 지원이 되고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현재 2019년 기준으로 38.9%로 이제 가입률이 나타나지만 품목별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과는 68.1, 이제 고소득 과수 작목들은 이렇게 배나 메밀, 벼 이런 것들은 높지만 차나 고추, 포도, 옥수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 자리 숫자 10% 가입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수해로 인한 피해가 구례인데요. 구례를 보면 정말 나라에서 이 재난을 당한 농민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일례로 보니까 그 축사가 무너져서 소가 100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섯사 같은 경우 재배해 놓으면 억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버섯사가 무너지고 해도 최대 보상액 자체가 5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해 전후로 원상복구해서 농사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 농가들도 보니까는 거의 다 하우스들이 이제 수해로 파손이 됐는데
내부에 있는 작물에 대한 보험들 거의 안 들었어요. 아까 보험 가입률에도 보시다시피 그 하우스 안에 작물 보험들을 들지 않은 경우는 고스란히 그거는 이제 뭐 농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 또 일부 농가들이 이 하우스 보험을 든 부분도 있는데, 그 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우스를 지은 지가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그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하우스를 완전히 다 지은 후에 이 보험금이 나오는 지금 시스템이라서 돈이 없는 농민들은 하우스를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 대출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하우스 가가지고 철거를 해줬는데 그 농민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다시 하우스 지으셨냐 했더니 못 지으셨대요. 그래서 왜 못 지으셨냐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지은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예를 들어 논뚝 무너진 거 그 포크레인 동원하고 중장비 동원해서 하는 비용 자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 농민들이 해줘야 하거든요.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재난에 정말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에 농민들은 너무나 취약하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 문제가 전남 지역에서는 지금 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염해 간척지라 해서 간척지들이 옛날에 바다를 막아가지고 식량을 증산하겠다 해서 바다를 좋은 갯벌을 파괴시켜가면서 간척지를 만들었는데, 그 간척지에는 또 그 땅에서 생산된 쌀은 굉장히 미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그 간척지를 태양광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염해 간척지 법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약 30cm 정도의 토양 위에 있는 걸 이용하는데 30cm 이하의 땅을 파서 염분이 뭐 얼마 정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염해 간척지로 판정이 돼요. 그럼 거기다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전남은 지금 저기 영암 3호나 이런 곳은 거의 검정색 물로 그 간척지들이 덮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척지 땅들은 뭐 영암, 무안, 또 나주 저 동광 일대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정이고, 지금 또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 태양광법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절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태양광 설치를 8년인데 20년까지도 설치 가능하게 해놓고, 그리고 농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아직 발의만 되고 통과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정말 농지 자체가 태양광 업자들로 인해서 다 뒤덮일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염해 간척지 태양광을 하는 걸 보면은 SK나 하나나 이런 대기업들이 무슨 뭔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하청을 준 그 업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장을 매수하고 주민들을 매수해서 실제로 땅 주인을 매수해서 그 땅을 태양광을 하면 소득이 얼마다. 그리고 그걸 일시불로 주겠다. 뭐 이런 또 기존의 임대료보다 한 5배, 6배를 측정해서 준다 하니까는 땅을 가진 농민들은 태양광 업자들한테 이렇게 지금 다 넘어가고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간척지에 태양광이 건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승남 의원의 영농 태양광까지 통과가 된다면 이 절대 농지가 얼마나 많이 파괴될 건지, 그리고 실제로 농촌에 있는 땅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도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장료, 말하자면 임대료보다 5배, 6배를 준다 했을 때 승낙하지 않겠냐. 그러면 임차농들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 땅 태양광 아래에서 농사지으려 하면 누가 짓겠습니까? 태양광 아래에서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지금 드론으로 약을 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남에서는 열심히 지금 대책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 한국의 농업은 문제가 정말 많은데 제가 봤을 땐 농민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이 물론 소득 보장이에요. 소득 보장이고 그 다음은 안정적인 농지를 우리한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 말은 경자유전의 법칙 자체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하고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현재 그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70% 이상을 그 통계로 제가 봤는데 농촌 토지의 한 60%인가요? 도시민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처분했을 경우 임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들은 쫓겨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태농업을 할 수도 없어요. 저도 거의 90%를 그 임대 농사를 지은데 작년에 비해 올해 한 30% 농지를 뺏겼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이유로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든가 이런 이유로 하기 때문에 그 농지를 내가 생태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그냥 소출을 많이 나오게 하는 간행농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반의 권리들을 보장해주는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전남도의 이제 작년의 상황, 예, 그 말씀 주셨고, 지금도 보니까는 전라북도는 논면적의 약 한 40% 이상이 지금 병해충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정도. 그러니까 갈수록 이 영농 환경이 악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12시까지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인데 12시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그러셔가지고 일단은 조기래 교수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래 교수님은 전남대 동문과에서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지금은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상임 대표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길래입니다. 사실 제가 이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포괄적이고 거대 담론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직결도 있어요. 방금 김원숙 쌤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구례에서 났던 그 홍수가, 혹은 전역을 덮었던 그 홍수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내년, 그내년 어떻게 닥칠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후위기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거든요. 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후 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기후위기 아니고요. 기후 비상사태도 아니고요. 행성의 비상사태라고 불리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다 점검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2021년에 14,000여 명의 과학자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3차 인류를 위한 경고라고 하는 글이 논문으로 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그런 재난이나 식량, 농민 권리 혹은 불평등과 정의, 또 팬데믹을 포함한 이 모든 사회적 이슈를 가장 강력한 형태로 증폭시킬 그런 인류의 거대 과제가 바로 이런 기후위기다. 기후위기가 지금보다 심화되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규모가 되어버려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비상사태, 기후 비상사태가 아니라 이 행성의 전체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워진 상황. 그래서 행성의 비상사태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평균 기온 상승 속도의 추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어요. 1년에 0.15도 이렇게 상승하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생태계 거점 시스템들을 15개들 과학자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9개, 10개가 이미 위험한 수준을 넘었거나 넘어서는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태계 간의 붕괴의 도미노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영구동토층, 이 메탄이 분출이 되니까 그린랜드 빙하가 폭삭 무너지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이게 해수면 상승이 몇 센치 상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해양 내의 물리적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올해 강원도 강릉의 해안이 20일 만에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데크까지 지금 부숴놓는 파도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호주 같은 데서는 해안가에 집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기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지금 1.25도 상승했다고 과학자들이 올해 발표했어요. IPCC는 2019년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1.1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1.25도예요. 1.25도인데 0.1도 상승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재난이 0.1배가 상승한 애 아니에요. 수십 배의 높은 강력한 규모로 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대형 산불 같은 것이 그런 예예요. 나무들이 바짝 말라져 있으니까 전 세계가 우주에서 나사에서 찍은 사진 촬영한 걸 보면 밤중에 찍으면 전 세계가 빨개요. 시베리아, 아메리카 동남, 캘리포니아부터 멕시코에 이르는 지역, 아마존 열대우림, 호주,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밤에 불이 밝혀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과 함께 살아야 하나? 이런 헤드라인도 있어요. 신문의 헤드라인.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홍수 같은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긴 한데 유럽에 홍수가 닥친다는 건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 규모로. 과학자들도. 1세기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돌변이 일어날 것이다. 올해 IPCC 6차 보고서에 실린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에만 매몰돼 있어요. 근데 IPCC 올해 보고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상승한 온도가 최대치가 1.3도라면 메탄으로 인해 상승한 온도가 0.9도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산화탄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IPCC 보고서에서도 메탄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게 올해 이제 7월달 바이오사이언스에 보고된 과학자들의 3차 경고에 의하면 전 세계 반추가축, 그러니까 소나 돼지, 오리, 닭과 같은 이런 빼고 양하고 소만 포함시켜가지고 40억 마리래요. 이 반추가축의 무게가 전 인류와 야생의 포유동물의 무게를 합한 것보다 더 많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보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얘기하는 바는 축산업으로 인한 메탄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UNEP에서 발표한 올해 5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메탄의 32%가 축산업 때문이에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디언지의 헤드라인이에요.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게 메탄을 줄여라. 그러지 않으면 기후 파국에 직면하리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명료하게 얘기를 해요. 2019년에 2차 경고가 바이오사이언스에 실렸을 때 대부분 채식으로 하는 식단으로 전환해라. Mostly plant-based diet라고 아주 명료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영농 방식을 개선하라. 이게 푸드 부문에서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솔루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탄소 흡수원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 단기성 온난화 물질의 대표가 메탄이에요. 혹은 블랙카본. 이런 것들의 주 발생 원인이 축산업이에요. 이걸 줄여야지만이 지금과 같은 급성 위기 국면에서 지구를 다소나마 냉각시켜가지고 생태계의 붕괴를 억제하는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에서 부쩍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short-lived climate forces 혹은 climate pollutants라고 하는 이 단기성 온실가스 감축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것이 언급된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온난화 물질이 대부분 축산업에서 플루오르 빼고는 세 가지가 다 축산업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UNEP 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발제를 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Fixing food to fix the planet. 지구를 구하려면 먹거리 바꿔라. 육류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갭, 즉 우리가 온실가스를 1.5도 막으려면 몇 퍼센트, 7.6% 줄여야 하는데 EU가 2018년에 최대치 줄인 게 1.8%예요. 그러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것 사이에 그 갭, 이 갭을 줄이는데 먹거리를 바꾸는 것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는 다 눈 감고 있어요. 지금 농투기도 그렇고 혹은 지금 탄중위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각국 정부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후와 회복력법이 통과되면서 이 채식에 관한 논의가 그 기후법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뉴욕시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에서 육류 소비 감축, 소고기 50% 감축 담았어요. 중국은 2016년에 이미 육류 소비 50% 감축해서 건강과 기후 살리겠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우리나라도 채식이나 혹은 먹거리 전환 혹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틀도 사실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이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이나 그린 뉴딜의 이 부차적인 의제, 아예 변두리 의제 정도 생활, 개인이 이건 해야 할 일이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영국의 채텀 하우스에서는 이미 육류 소비 감축 없이는 2도 달성도 어렵다. 1.5도는커녕 또 이트 랜싯 위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식단의 대전환, 지금 당장 시작되고 국제적인 글로벌한 이 합의와 협력, 국가적인 신속한 이행 약속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한다. 작년 사이언스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화석연료 지금 당장 줄여도 기후위기 못 막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이 건강하고 지구가 행성이 건강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풍부한 농작물이 수확이 되어지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 한 개의 경계 안에서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결과를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물 부족, 지금 물 부족과 기후위기,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손실, 토지 이용 변화가 전부 한계선을 넘었었어요. 멸종률은 남의 빨간, 네, 그렇죠. 네. 이런 모든 점에서 결국 식량 문제와 식량권, 또 농부들의 권리조차도 이 행성이 건강할 때 비록 가능하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축산업이 전 세계 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지금 말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을 적어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을 위해서도 먹거리 전환 필요하다. 그런데 농업은 이런 문제의 원인 제공, 특히 축산업, 산업적인 업은 원인 제공자이지만 동시에 해결의 열쇠도 있어요. 결국 아까 농생태학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 농업 아그로 그 농업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축산업을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농경지의 75%가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식량을 여기다 경작하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거대 탄소 흡수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기후뿐만 아니라 건강상에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오는데 그 이익이 무려 1트릴리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데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건강상의 이익이 더 큰 정도로 건강상에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지금 그 UN 그
기후변화 협상회의에서의 그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평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이 와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그 총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과학자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기래 상대표님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거대한 이제 그 담론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농업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오늘 그 파클리가 이야기했었던 푸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곡물 육류 복합체라고 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의 지배의 구도 속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체계 속에 농이 이제 편입되어 버린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그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농업 문제, 먹거리 문제, 기후 문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 결합된 내용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도 이제 같이 전해 주시면서 이 먹거리 자체가 또 변화되어져야 한다. 실천의 지점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5분 정도 더 쓰면 안 되나요? 10분? 네, 1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 10분 내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우리 전국 먹거리 연대의 집행위원장이시면서 또 이제 농특위 포럼의 또 위원이시기도 한데, 혹시 뭐 그다음에 전남 농특위 농민권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또 구점숙 위원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짤막하게 뭐 질문이나 소회나 이렇게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마이크 가능할까요? 예. 네, 구점숙 위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농업 권리 분과위원회, 인권분과위원회 위원장이고요. 그러니까 경남 농민 권리 선언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고, 또 중앙에 농민 권리 선언 포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박경철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인권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통일할 기분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유엔 것도 그렇고, 이제 저도 경남에서 준비할 때도 인권분과위원회이지만, 이게 인권이라고 하면 개별적 차원의 개별 농민들의 문제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계급 계층으로서의 농민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농민 권리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 견해인데, 아까 파크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농업의 어떤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지 않았나. 유엔 권리 선언이라는 것도 그렇고, 국내에서의 지금 위기 상황도 이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경남에서 농민권리 선언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저항감이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현재 마련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럼 내에서나 아니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많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토론이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차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좀 더 많이 확장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조태희 위원님 혹시 뭐 추가 예,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식량 주권을 살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식량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이야기되는 건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식량 주권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일부에서만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식량 안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량 주권이 먼저 형성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한 농민들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혹시 짤막하게 뭐 답변 주실 수 있으면은, 예.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요. 하여튼 유엔 처음에 이렇게 그 권리선언 나왔을 때 이것을 농민 권리로 해야 되냐, 농민 인권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권이라고 처음에 했던 것은 어떤 인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파괴력 혹은 그 주목도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를 해서 이거 가지고 약간 정치투쟁 좀 비슷하게 해서 이것들을 정부라든가 지자체에 강하게 반영시키자는 뜻에서 인권으로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인권이라는 게 개별성이 좀 성격이 강하고 약간 포괄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내부 그룹에서 이제 농민 권리로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을 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기는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인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서 쓸 필요는 있는데 통일성은 일단 권리로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기 마이크를 우리 김정렬 대표님께 좀, 예. 마이크, 예. 예, 그냥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니까, 예. 예, 저쪽 보시고서, 예. 예, 우리가 뭐 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기 속에서 특히 이 식량에 대한 권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식량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뭐 굶지 않을 권리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절하게 양질의 먹을거리가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먹거리 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농민의 권리들이 나오고 또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정책 체계로 가져가기 위해서 유엔 농민 권리 선언을 우리가 주목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조기래 선생님께서 기후위기에 대안으로서 농업과 먹거리의 전환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아쉽게도 짧게밖에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농민권리선언 오늘의 이 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특히 윤병선 그 대표님이 계시는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과 또 여름 쪽에서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 마이클 파크리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훌륭한 토론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고생해 주신 윤병선 농민권리선언 포럼 대표님 그리고 5분의 토론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지원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제11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 식량권 세션 위기의 지점이면서 또 희망의 지점 그러면서 또 마음이 한편에서 또 무거운 그런 이 자리가 아니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오늘의 이 세션이 또 저희 농특위의 농민권리선언 포럼 그리고 유엔 농민권리선언 포럼 민간지정에서 하고 있는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의제를 또 다양화하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고민을 풀어내는 역할을 또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